이 빚 다 갚으셔야죠, 호구님들. 붉은 입술연지로 갈겨 쓴 그 한 줄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강남 건물주 외동딸이라던 새며느리는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잠재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그런데 그녀가 남긴 종이 한 장에는 시어머니 집도 남편 월급도 온 가족의 인생이 통째로 빚더미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유, 진짜 사람 달달 볶아먹네. 볶아먹어. 내 하나뿐인 친동생 장가 보내는데 가족끼리 그깟 돈 좀 융통한 거 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유난을 떨어? 아, 재수씨 니가 강남 한복판 건물주라잖아. 사돈어른이 떡하니 상가 하나 넘겨주시면 그깟 사먹? 아이고, 눈 감고도 다 갚는다고. 집안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이 엄청난 복을 어디서 감히 옆편니가 발로 뻥뻥 차려고 들어? 하늘 같은 남편이 알아서 재산 불려준다는데 잔말 말고 그냥 쉿. 가만히 좀 있어. 쯧쯧.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3억을 빼돌린 남편은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온 집안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이 여자는 모든 걸 빼앗기고 무너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밤이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시각이었어요. 한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있었죠. 퇴근한 서지우가 코트를 벗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 차도진이 반짝이는 금박 청첩장을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지우야, 이것 좀 봐. 우리 도윤이가 드디어 장가간대.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청첩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결혼을 해?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도진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어요. 그게 말이야, 상대가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 강남의 빌딩만 몇 채래. 지우는 청첩장에 적힌 낯선 이름을 가만히 눈으로 훑었죠. 백세라라는 신부 이름 석자가 금빛으로 박혀 있었어요. 빌딩이 몇 채라니. 도윤이가 그런 집 딸이랑 어떻게 만났대. 지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의아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언제 마련했는지 술잔이 들려 있었죠. 아유, 우리 지우 왔구나. 이 어미가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몰라. 시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돈어른이 우리 도윤이 몫으로 강남 상가 하나를 뚝 떼어준다잖니. 그 말에 도진이 손뼉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지 지우야. 이제 우리 집안에 볕들 날이 온 거라니까. 지우는 두 사람의 들뜬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죠. 일도 변변히 안 하던 도윤이었어요. 그런 시동생이 재벌가 외동딸과 결혼이라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댁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요. 지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상견례는 언제 한대요? 그런 큰 혼사를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거쳤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좋은 혼처는 서둘러 잡는 법이야. 도진이 얼른 아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우리 지우가 걱정이 많네. 다 잘 될 거니까 그런 얼굴 하지 마. 지우는 더 말하지 않고 청첩장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봤자 지금 이 분위기에선 초치는 사람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지우가 총괄을 맡은 회사 일이 갑자기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새로 내놓을 브랜드의 유럽 행사 날짜가 앞당겨진 겁니다. 팀장님, 이번 출장은 팀장님이 직접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우는 달력을 보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름이라는 긴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일정이었죠. 그날 저녁 지우는 도진에게 출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다음 주부터 유럽 출장이야.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아. 도진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회사 일이 먼저지.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다녀와.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선선한 대답이었어요. 지우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 지우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도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했죠.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연락해. 응, 당신도 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지우는 그렇게 남편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우를 태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요. 집에 남은 도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도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접니다. 아내가 방금 출국했어요. 오늘 뵙기로 한 거 그대로 하시죠. 전화를 끊는 도진의 눈에는 묘한 조급함이 어려 있었죠. 그날 오후 도진이 찾아간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다방이었어요. 구석자리에는 인상이 험한 사내 하나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두툼한 봉투를 탁자 위로 슬쩍 밀었어요.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확실하게 되는 거 맞죠? 사내는 봉투 안을 대충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죠. 이 바닥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장이고 서류고 감쪽같이 만들어드리죠. 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 하나 잘 보내겠다고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아내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늘 자물쇠로 잠가두던 서랍이었죠. 도진은 잠시 문 쪽을 힐끔 돌아보더니 공구를 꺼내 들었어요. 몇 번의 거친 손길 끝에 서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문서 원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우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마련한 이 집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도진은 그 소중한 문서를 아무 망설임 없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의 더 나은 앞날을 그리며 잠시 눈을 감았죠.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떤 끔찍한 서류에 오르내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그저 집에 두고 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왜 있겠어요. 지우의 보름간의 출장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은 지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간이었어요. 집을 지킨다던 남편의 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의 어느 화려한 건물 앞이었어요. 도진은 번쩍이는 유리문을 올려다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세라가 재벌가 사람들만 드나든다며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직원이 그를 맞았어요. 차도진 고객님 되시죠?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진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런 으리으리한 곳에 앉아 있자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죠. 잠시 후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확인은 저희가 알아서 하죠. 도진은 서류를 대충 넘겨보았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맨 아래 3억이라는 숫자만 선명하게 보였죠. 안에 확인도 없이 이렇게 그냥 되는 겁니까? 도진이 조심스레 묻자 직원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희는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곳이라 절차가 간단합니다. 걱정 마시죠. 도진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내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획 한 획 지우의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그게 아내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서명을 마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돈이 꽂혔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 도진의 계좌에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도진의 손이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죠. 그는 곧바로 동생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형이 돈 넣었다. 확인해봐라.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형, 진짜 최고다. 이 은혜는 내가 나중에 10배로 갚을게. 도진은 통 크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큰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부풀었죠. 돈을 받은 도윤은 그 길로 수입차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평소 눈독 들이던 새빨간 스포츠카 앞에 섰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산하죠. 직원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쳐다보았어요. 도윤은 카드도 아닌 현금 뭉치를 척척 꺼내 놓았습니다. 남은 돈은 세라의 손끝에서 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강남 며느리는 격이 있어야 한다며 고급 빌라 계약금을 걸었고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들였습니다. 그 돈이 형수의 피눈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바로 그 시각 지우는 머나먼 유럽 땅에 있었어요. 시차도 잊은 채 밤낮 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뛰어다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죠.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 앞에 선 순간 문틈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종이를 뽑아들었어요. 낯선 도장이 찍힌 통지서였죠.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지우의 손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이야기였어요. 지우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착오일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곧장 찾아갔어요. 번쩍이는 사무실에서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본인 확인은 남편분께서 다 하고 가셨습니다. 여기 서명 보이시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자기가 유럽에 있던 날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각 지우는 분명 비행기 아니었죠. 그런데 종이 위에는 자기 이름으로 3억이라는 빚이 올라 있었어요. 첨부된 위임장의 글씨는 어설프게 흉내낸 가짜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어요. 서류를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정말 제 남편이 하고 갔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어요. 직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우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죠. 시댁 마당에 들어선 순간 지우는 눈앞을 의심했습니다.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마당에 떡하니 서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 바닥에는 비싼 배달 음식이 한가득 펼쳐져 있었죠. 시어머니와 도진, 도윤이 명품 시계를 돌려 차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사왔다는 그 시계였어요. 지우가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꽂혔어요. 지우는 손에 든 통지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붉은 줄이 그어진 그 종이가 마치 흉기처럼 느껴졌죠. 바닥에 널브러진 값비싼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올려다보는 도진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통지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진이 먹던 음식 위로 그 종이를 힘껏 던졌어요. 종이 조각이 양념 위에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감돌던 웃음기는 그렇게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평생 믿고 의지한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말이에요.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던져진 통지서를 사이에 두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도진이었죠. 도진은 서류에 묻은 양념을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유난이야. 동생 장가 보내는데 돈 좀 융통한 거잖아. 도진은 마시던 맥주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지우는 그 뻔뻔한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융통?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내 이름 도용해서 내 집 담보로 3억을 빼돌린 걸 융통이라고 불러.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사돈 어른이 강남 건물주인데 3억이 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거실을 울렸어요. 며느리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굴어서 굴러온 복을 차버리려고 그래. 지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자기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도윤이 스마트키를 만지작거렸어요. 형수, 진정해. 나중에 장인어른 건물 물려받으면 10배로 갚아줄게. 도윤이 콧방귀를 뀌며 실없이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티끌만큼도 없었죠. 10배. 그 건물이 진짜 있기는 한 거니. 지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너희들 그 여자 제대로 알아보기는 한 거야. 세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대꾸를 못했어요. 지우는 바닥에 놓인 명품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어요. 상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더는 못 참아.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진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어요. 도진은 지우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비틀었습니다. 아, 이거나.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진은 아내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버렸죠.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지우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도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지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분노에 가까운 뜨거운 눈물이었죠. 지우는 도진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러고는 뒤돌아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가? 안 서. 도진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밤거리로 나온 지우는 하염없이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2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캐리어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만 대충 쓸어 담았죠. 이 집에 단 하룻밤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는 회사 근처 작은 임시거처로 몸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큰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명의를 도용당한 대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산산조각 난 휴대전화도 손수건에 싸서 내밀었죠.
제 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게 대응해 보시죠. 남편분 회사와 본가로 서류를 보내겠습니다. 며칠 뒤 도진의 집과 회사로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어요.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함께 진행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도진은 눈이 뒤집혔죠. 도진은 그 길로 지우의 임시 거처로 쳐들어왔어요. 서지우,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도진이 문을 발로 차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문에 등을 기댔어요. 한참을 소리치던 도진은 종이 한 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그 빈니가 다 떠안고 맨몸으로 나가. 협박이 적힌 쪽지였어요. 지우는 그 쪽지를 주워들고 손으로 꽉 구겼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제 눈물은 그만 흘리기로 했죠. 며칠 후 지우는 도윤의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세라와 함께 찍은 결혼 준비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죠. 신부 측 부모라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하객들의 옷차림도 하나같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확대해가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다시 서늘해졌죠. 이 결혼, 처음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우는 아직 그 실체를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그 여자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세라와 도윤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초대받을 이유도 없었죠.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시어머니와 도진은 단상 앞에서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세라가 데려온 신부 측 부모라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죠. 사돈,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어머니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웃었어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어른. 상대편 사람들도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어딘가 겉도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재벌 사돈을 얻었다며 목에 힘을 줬죠. 우리가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낭낭하게 퍼졌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가 실은 돈으로 산 무대였다는 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식이 끝나자 도윤 부부는 곧장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 지우가 빠져나간 집에서는 매일 밤 술판이 벌어졌어요. 도진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아내의 빈자리를 비웃듯 술을 마셨죠. 마누라가 나가니까 아주 속이 편하다. 하. 도진은 술잔을 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홀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명의도용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습니다. 건물 안 하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날 여기 온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지우가 사정했지만 직원은 냉정했어요. 영장 없이는 안 됩니다. 경찰 데려오세요.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죠. 돌아서는 지우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살인적인 이자가 지우의 통장에서 저절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죠. 지우는 텅 빈 통장 내역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틀에 머리를 기댔죠. 며칠 사이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였습니다.
지우의 임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나라의 번호가 찍혀 있었죠. 지우는 광고 전화려니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죠. 이번에는 도진의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는 다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까닭 모를 불안으로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이 흘러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아. 도진의 절망에 찬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그러다 메시지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는 넋이 나간 채 공항으로 불려나갔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밀려 나왔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시동생 도윤이었어요. 위풍당당하게 신혼여행을 떠났던 그 도윤이 맞나 싶었죠. 얼굴은 초췌하게 말라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세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이 끌고 온 짐가방에는 찢어진 옷까지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신부는 어디 있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부라는 분이 신랑분 잠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여권이며 지갑이며 값나가는 건 죄다 챙겨서 도망갔더군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도진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라가 도망을 쳤다니. 그게 말이 돼. 도진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도윤의 가방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가방 밑바닥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그 봉투를 지우와 도진 앞에 펼쳐놓았죠. 세 사람의 시선이 봉투 안 종이 한 장에 쏠렸어요. 그 순간 지우는 온몸이 서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장이 예사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이건 시어머니 댁이 담보로 잡혀 있네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도진 씨 월급까지 다 묶여 있어요. 지우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거기엔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빚으로 적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 빚에 묶여 있었죠. 그리고 서류 한쪽 귀퉁이에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세라가 입수련지로 갈겨 쓴 글자였어요. 이 빚 다 갚으셔야죠, 호구님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호구 우리가 호구였다는 거야. 도진이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남 재벌가 외동딸이라던 세라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세라는 여러 번 죄를 짓고 쫓기던 전문 사기꾼이었죠. 결혼식장에 그 점잖던 신부 부모도 가짜였습니다. 돈을 주고 하루 부린 사람들이었어요. 하객들 역시 짧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죠. 그 화려했던 잔치가 통째로 짜여진 연극이었던 겁니다. 경찰관이 지우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라 일당은 처음부터 이 집안을 노린 겁니다. 가짜 수표랑 장고 증명서로 눈을 홀린 거죠. 지우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라는 시댁 식구들의 도장과 신분증을 야금야금 받아냈어요.
그러고는 자기 조직이 굴리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 돈을 챙긴 뒤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거죠. 조사실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어요. 아이고, 내 아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와서 시어머니를 실어 갔죠. 도진은 휠체어에 앉은 동생에게 달려들었어요. 차도윤, 내 3억 내놔. 내 인생 물어내라고. 도진이 동생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형을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지켜보던 경찰관들이 두 형제를 뜯어 말렸죠. 지우는 그 아수라장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정작 지우를 무너뜨린 건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지우 씨 아파트 서류에도 세라 쪽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자 한 번만 밀려도 집이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세라가 도진을 속여 서명하게 만든 바로 그 서류였죠. 지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험상궂은 사내들이 시어머니의 낡은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집 앞물건마다 빨간 딱지가 나붙었죠. 이 집은 이제 우리 겁니다. 빚부터 갚으쇼. 사내들이 험한 말을 쏟아냈어요. 이틀 뒤에는 도진의 회사까지 사내들이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확성기를 들고 도진의 빚을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도진은 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도진을 끌어냈어요. 지우의 회사에도 사내들이 보낸 협박성 소포가 날아들었습니다. 지우는 하루하루 목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텅 빈 아파트 현관문에는 붉은 글씨로 경고가 도배됐어요. 법원에서는 집을 경매에 넘긴다는 서류가 날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도진이 지우를 찾아왔어요. 복도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죠. 지우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줘. 집을 팔아서 이 빚 좀 막게 해달란 말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그런 도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부부, 그 말을 내 입으로 하는구나. 지우는 도진이 벗어놓은 겉옷을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경찰을 불러 그를 치워버렸죠. 하지만 지우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지만 답답한 말만 돌아왔습니다. 남편분 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지우 씨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지우마저 빚의 늪에 묶여 있었던 거죠. 유일한 희망이던 건물 화면마저 지워졌다는 통보가 왔어요. 보관 기간이 지나 서버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우는 텅 빈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법원 서류를 손에 쥔 채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지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로요. 지우는 문에 쇠사슬을 건 채 조심스레 틈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화면 쪽으로 신분증 2개를 번갈아 들어 보였죠. 하나는 경찰 신분증이었고 하나는 회사 명함이었어요.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문틈으로 그를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눈빛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죠. 경찰이라면서 왜 저를 찾아오셨죠? 지우가 묻자 태경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태경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세라라는 여자한테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를 잡으려고 경찰복까지 벗었어요. 태경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 씨 집에 걸린 그 돈, 흘러간 길을 쫓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쇠사슬을 풀었어요. 문이 열리자 태경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죠. 지우의 눈이 그 자료들 위에서 커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지우의 손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차도진 씨가 다방에서 위조범한테 돈 건네는 장면입니다. 태경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맞은편 차량에 달린 기록 장치에 찍힌 화면이었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대출을 짜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지우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이걸로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지우 씨 도움이 꼭 필요해요. 태경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세라가 숨긴 돈을 털어내려면 지우 씨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우는 서류를 두 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우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겠습니다. 그 여자도 제 남편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녹음 파일과 화면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지우는 도진을 서류 위조와 사기 방조로 정식 고소했죠. 증거가 확실하니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곧 도진의 본가와 압류된 짐이 샅샅이 수색당했습니다. 도진은 그날 일용직 일거리를 찾아 나선 참이었어요. 인력사무소 앞에서 서성이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죠. 차도진 씨,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도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도진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우는 확보한 증거로 대출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도 걸었어요. 태경의 조언에 따라 집을 지킬 방법도 함께 찾았죠. 그 대부업체가 실체 없는 유령 회사라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경매를 멈춰달라는 신청도 함께 넣었어요. 일이 착착 풀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시로 풀려난 도진이 경찰서 정문에 나타났어요. 마침 지우가 태경과 나란히 걸어 나오던 참이었죠. 그 모습을 본 도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서지우, 네가 딴 놈이랑 놀아나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도진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어요. 주먹까지 치켜들고 지우에게 덤벼들었죠. 그 순간 태경이 번개같이 도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태경은 도진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괴롭힘으로 감방 가기 싫으면 당장 물러나시죠. 태경이 도진의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분을 사겼어요. 지우는 그런 도진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발길을 돌렸죠. 지우가 반격에 나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비톡촉하던 사내들이 오직 시댁 식구들만 물고 늘어졌어요.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보찜 하나만 들고 도망쳤습니다. 한편 태경은 가짜 하객으로 나섰던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들의 사회관계망을 뒤져 자취를 쫓았죠.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을 급습했습니다. 지우와 태경은 그 방을 이잡듯 뒤졌어요. 쓰레기통에서 대포폰 하나와 수첩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수첩에는 세라의 도주 경로가 적혀 있었죠. 이걸 보세요. 도윤이가 몰던 그 차 말입니다. 태경이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류를 세탁한 대포차더군요. 지우는 그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그 차를 몰다가 붙잡혔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차에 둘러싸여 끌려갔죠. 지우는 퇴근 후면 매일 태경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쫓는지 스펀지처럼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세라의 대포폰 신호를 파고들었죠. 그 끝에 인천 항구 근처에 큰 창고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그 창고로 향했어요. 녹슨 철망을 넘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위장된 컨테이너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숨을 삼켰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 뭉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라의 검은 돈 장부가 든 큰 금고도 함께요. 지우는 곧바로 경찰에 그 위치를 알렸어요. 저 멀리 어둠을 뚫고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어요. 현금을 옮기려던 세라의 조직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5명이 발버둥을 쳤지만 이내 바닥에 엎드렸죠. 하지만 세라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검거망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도 세라의 돈줄은 완전히 끊겼죠. 수거된 장부로 지우는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습니다. 집을 되찾고 이혼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도진이 이를 갈고 있었어요. 지우가 잘 나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도진은 인적 드문 PC방 구석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의 불행을 팔아 돈을 버는 못된 방송꾼이었어요. 구독자만 100만 명을 거느린 자였죠. 확실한 거 맞습니까? 조회수 안 나오면 저도 손해라. 방송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도진은 서류 봉투를 슬쩍 밀었습니다. 재벌녀가 병든 시동생 수술비를 가로챘다. 이만한 이야깃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진이 음흉하게 웃었죠. 봉투 안에는 가짜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도윤의 거짓 병명이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를 짜깁기 한 가짜 녹음도 있었죠. 마치 지우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진 겁니다. 돈 냄새를 맡은 방송꾼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바로 다음 날 지우를 저격하는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조작된 자료가 그럴듯하게 편집됐죠. 방송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지우를 향한 욕설로 도배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방에 숨어있던 시어머니까지 동원됐습니다. 도진이 쥐어준 몇 푼에 넘어간 거였죠. 시어머니는 지우의 회사 앞에서 팻말을 들고 섰어요. 며느리가 아들들을 죽였다는 끔찍한 글귀였습니다. 저 몹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어요. 시어머니가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죠. 한때 재벌 사돈 자랑에 목이 뻣뻣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시위 현장에는 잡음을 노린 방송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생방송을 켜고 자극적인 장면을 담기 바빴어요.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그 여파는 곧바로 지우의 회사를 덮쳤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던 거래처가 발을 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의 통보에 지우는 눈앞이 캄캄했죠. 대표 전화로는 협박과 욕설이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두꺼운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웅크린 채 세상과 문을 닫았죠. 그동안 버텨온 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벌 열쇠를 가진 태경이 성큼 들어왔어요. 태경은 거래처의 계약 보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우의 눈앞에서 그것을 박박 찢어버렸죠. 이깟 종이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반격 계획을 쭉 펼쳤습니다. 제가 옛날 형사 시절 인맥을 다 동원했습니다. 태경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그 방송꾼, 뒤가 아주 구린 자더군요. 화면에는 방송꾼의 은밀한 거래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도진이 조작 파일을 넘기며 방송을 사주한 대화까지요. 낱낱이 캡처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태경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진 씨가 흔들던 그 진단서 말입니다. 병원에 조회해보니 그런 번호는 아예 없더군요. 지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위조된 가짜라는 증거였어요. 지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죠.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창을 가린 두꺼운 커튼을 힘껏 젖혔어요. 방 안으로 환한 도심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죠.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네요. 지우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 증거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방송꾼과 도진에게 되돌려줄 증거들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살피던 태경이 문득 손을 멈췄어요. 지우 씨,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진 씨 대포폰 신호가 자꾸 한 항구에서 잡혀요. 지우가 화면 가까이 다가갔죠. 근처에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세라예요. 지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라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돈줄 끊긴 세라가 도진 씨한테 손을 벌린 모양입니다. 태경이 통화 기록을 짚었습니다. 세라는 마지막 남은 금부치를 미끼로 삼았어요. 몰래 배 태워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매달린 거였죠. 그런데 도진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라를 돕는 척하다 금부치만 가로챌 작정이었어요.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추악한 판이었죠. 지우는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라와 도진, 두 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둘을 한꺼번에 잡아야 해요. 완벽한 덫을 놓읍시다. 지우가 사진을 벽에 꽂으며 말했어요. 이튿날 아침 지우는 회사 로비에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 화면에 도진과 방송꾼의 죄를 낱낱이 띄웠어요. 가짜 진단서부터 방송을 사주한 대화 기록까지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지우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방송꾼에게 손가락질했죠. 회사 앞에서 울부짖던 시어머니는요. 진실을 캐묻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몰려들자 팻말을 내던졌어요.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방송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같은 시각 태경은 도진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쫓았어요. 세라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인천항 근처 버려진 공장이었죠. 지우와 태경은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밤 10시 어둠이 짙게 깔린 폐공장 주변이었습니다. 경찰과 두 사람은 녹슨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죠. 숨막히는 잠복이 시작됐어요. 자정 무렵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에 가발을 쓴 세라가 차에서 내렸어요.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방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로요. 곧이어 어둠 속에서 도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짝 마른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가갔죠. 두 악인이 마침내 마주 선 순간이었어요. 도진은 세라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가짜 여권과 현금이 든 봉투였습니다. 그러고는 턱짓으로 세라의 가방을 가리켰죠. 약속한 물건부터 보자. 진짜인지 확인해야지.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세라는 마지못해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붙이가 번쩍 빛났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짐승 같은 욕심이 스쳤죠. 세라가 현금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승합차 쪽으로 슬쩍 손짓을 보냈어요. 약속과는 다른 신호였죠. 갑자기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도진에게 돌진했습니다. 이 여자가... 도진이 소리치며 바닥을 굴렀어요. 간신히 차를 피한 겁니다. 세라는 도진을 버리고 금붙이만 챙겨 달아나려 했어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공장 사방에서 커다란 조명이 일제히 켜졌어요. 어둠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죠. 숨어있던 경찰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경고 방송이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당황한 세라가 가방을 안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이 미리 길목에 세워둔 트럭이 앞을 막았죠. 세라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바닥에 쓰러졌던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세라에게 눈이 돌아갔어요. 네가 감히 나를... 도진이 짐승처럼 세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흙바닥에서 엉켜 몸싸움을 벌였죠. 서로 물고 뜯으며 금붙이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냈습니다. 엉겨붙은 두 악인의 팔에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죠. 경광등 불빛 사이로 지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지우는 무릎 꿇린 도진 앞에 우뚝 섰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도진이 훔쳐갔던 그 아파트 문서의 사본이었죠. 지우는 그 종이를 도진의 얼굴 위로 갈갈이 찢었습니다. 찢긴 조각들이 도진의 머리 위로 흩날렸어요. 이게 네가 그토록 탐내던 종이야. 지우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도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세라와 도진이 각각 다른 차에 실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본 지우는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내려앉는 듯했죠. 다음 날 모든 신문이 세라의 검거 소식을 실었습니다. 전 남편 도진의 죄상도 함께 대서특필됐어요. 도진은 온갖 죄가 더해져 오래도록 갇히는 신세가 됐죠.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지방의 외딴 교도소 면회실이었어요. 낡은 죄수복을 입은 도진이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에는 초점이 없었죠.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대편 의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던 도진은요. 손에 쥔 빛바랜 가족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교도소의 도윤도 넋이 나가 있었어요. 밤마다 헛것을 본다며 괴로워했죠. 시어머니의 처지도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진 채 거리를 떠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들이 강남 건물주라며 헛소리를 했죠. 한때 며느리를 구박하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라 역시 무거운 벌을 받고 흉악범들만 모인 곳으로 옮겨졌어요. 이 일가의 처참한 몰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우의 회사는 업계에서 압도적인 1등으로 올라섰어요. 강남의 큰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들릴 만큼 성장했죠.
지우는 자기 이름을 딴 재단도 세웠습니다. 사기당한 힘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재단이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걸음으로 삼은 거죠. 재단 설립을 축하하는 화려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지우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우의 곁에는 든든한 태경이 서 있었죠.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지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 곁에 서겠습니다. 지우의 말이 끝나자 울의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우는 태경과 옥상에 올랐어요.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잔을 부딪혔죠. 발 아래로 도심의 불빛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경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지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태경이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씨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곁에 있었을 뿐이죠. 늦은 밤 지우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넓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골목길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죠. 빈 리어카 하나만이 바람에 쓸쓸히 뒹굴 뿐이었어요. 지우는 남은 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남의 눈물로 쌓은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었죠. 지우는 서재로 걸어가 새 사업 서류를 펼쳤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붉은 해가 지우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길고 아팠던 이야기가 그렇게 막을 내렸죠. 그로부터 2해가 흘렀어요. 지우의 재단 사무실로 한 여인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며느리 명의로 몰래 진 빚 때문에 집을 잃을 처지라 했어요. 여인의 눈은 며칠을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인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죠. 지우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가만히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쥔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옛날의 자신이 스쳤습니다. 문틈에 꽂혀있던 통지서 한 장에 무너지던 그 밤이요.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저도 예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 말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오래도록 다독였죠. 며칠 뒤 지우는 그 여인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여인이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고마워했어요. 지우는 그저 잔잔하게 웃을 뿐이었죠. 자기 상처가 이렇게 남을 살리는 데 쓰이다니요. 그 사실이 지우의 가슴을 뭉클하게 데웠습니다. 한편 세상에서 잊힌 사람들의 소식도 이따금 들려왔어요. 교도소의 도지는 여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였죠. 세라는 갇힌 담장 안에서 하루하루 늙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소식에 이제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세월과 함께 흘려보낸 지 오래였죠. 그날 저녁 지우는 태경과 사무실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 봄 기운을 머금은 노을이 곱게 번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분 표정, 저는 오래 못 잊을 것 같아요. 지우가 나직이 말했죠. 태경이 잔잔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씨가 그 마음을 아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가 된 겁니다. 지우는 창밖 거리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위로 봄볕이 환하게 쏟아졌죠. 한때 어둡던 골목에도 이제 볕이 드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나직이 숨을 골랐어요.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이 봄의 온기를 압니다. 지우는 이제 그 온기를 남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죠. 창가에 선 두 사람 위로 봄날의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믿었던 남편의 손에 하루아침에 빼앗길 뻔한 서지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에 칼을 꽂고도 되레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 자기를 짓밟은 이들에게 죗값을 똑똑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꿔냈죠. 참 신기하지요. 남의 눈물을 쥐어짜 쌓은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봄의 따뜻함을 아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놓지 마세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